오늘 올해 10월 4일 개천절 대체 휴일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또 휴일이라도 항상 습관적으로 주시장이 또 어떨까 보게 되죠. 오늘 월요일은 한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만은 각각 일본과 홍콩 증시는 열렸는데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증시의 금요일 증시를 보고 좀 기대를 했다가 또 미리 오늘 한국 시장에서 월요일 날 열렸던 아시아 증시, 중국 본토는 7일까지 휴장입니다만은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증시를 보고 지레 또 투심이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헝다 이슈를 메인으로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큰 축이 항상 미국 증시라는 걸 중심으로 잡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대략 480포인트가 올랐어요. 다우지수 차트인데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할 때 항상 그 쌍절을 그렸다 그리긴 조금 애매한가요? 하지만은 이제 다우지수에는 30개 종목이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34,000선에서 이렇게 나름 쌍바닥이 나왔다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변동성에 뭐 크게 무리는 안 합니다만 미국 증시는 지금 헝다 이슈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부양책이라든지 부채 한도라든지 국채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미국 증시의 지난 금요일날 흐름은 되게 고무적입니다. 지금 본 거는 다우지수고 이제 기술주라고 이야기하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증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대략 뭐 14,500포인트 정도에서 최근 한 4일 동안의 부진을 좀 마무리하면서 전약 후강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간 증시를 준비하는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그 장중 일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나쁘지 않게 마감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금요일자 미국 증시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이제 주간 전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루만 놓고 뭔가를 판단하면 너무 얕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후강으로 마감을 했어요. 후강으로 마감했다는 건 캔들에서 양봉이 나온 거고 이것 자체가 그럼 과연 금요일 증시가 조금 전에 미국 증시를 우리가 차트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대를 조금 모을 수 있는 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이 순간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고 하는 거는 별로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감 1시간의 힘이 다음날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지난 금요일은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이게 보면 좀 재미납니다. 우리가 구심점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알 수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10월 2일자 마감 정식 기사인데 잘 보시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는 소식에 증시가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먹는 알약, 먹는 그 다음에 치료제에 나온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재밌는 기사네. 자, 한번 보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돌파감의 우려가 많습니다만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어요. 다우지수 경기 민감주가 많으니까 다우지수가 대략 여기 보시면 한 400포인트 1.4% 올랐고 기술주 우리가 보통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1% 정도가 올랐습니다. 14,500선에.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에 부담을 주고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보다 많이 빠진 게 금리 이야기였잖아요. 이게 큰 그림은 항상 금리라는 거를 헝다라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또 전화 연결소를 연결하든 거기에 너무 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거의 뭐 대단한 겁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대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이 받고 싶을 때 받고 코드 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선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큰 축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협주 매매하고 안 하고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전재산을 초단타 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뉴스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이미 주식을 갖고 있고 물려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다수의 투자가분들은 김정은이 북한 연락선을 연결하고 안 하고 그리 관심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사실 상당히 짧은 스캘핑밖에 되지 않죠. 큰 축은 뭐냐 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다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죠.
어쨌든 간에 미국 대표적인 제약사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이자, 머크 이런 회사가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니까 머크의 주가가 8%가 뛰었습니다. 야, 이것 봐라. 예,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의 시장이 반영을 한다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백신 보급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파 감염이 어쩌고 그거는 차지하겠습니다. 백신은 여러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맞는 거고 강요했어도 안 되고 강요 받았어도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그 누가 저도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정부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한테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무슨 깡패 국가도 아니고 백신이 완벽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백신이 맞지 않는 상태인데 페널티를 준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조금 더 보죠. 어쨌든 머커에 주목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주가가 올랐다는 거. 이게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말하는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행주, 사우스웨스트 항공주라든지 델타 항공 같은 항공주,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반영을 하더라. 이거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엔터주도 올랐고 카지노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제조업소, GM이라든지 화학회사 다우, 다우존스라서 그랬지 다우라는 다우케미칼 화학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주도 올랐다는 겁니다. 뭡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엑스모빌도 올랐다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모두 올랐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백신 나왔다 하니까. 근데 과연 이게 백신만 나왔기 때문에 올랐을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나스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채금리가 1.4%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도 국채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1.35 배리어를 뚫다 보니까 올랐는데 얘가 다시 1.5m로 해결하니까 기술주들이 조금 주춤하다가 5대 기술주가 있습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넷플릭스, 또 뭐 있냐? 아마존. 이런 애들이 빅테크 애들이 올랐다는 겁니다. 하락을 멈췄다는 거죠. 이것도 호재입니다. 국채금리에 어떻게 보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반영을 한다는 거고 유가는 아직 고공행진입니다. 달러도 약간 94.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자 이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통제 안 되는 게 두 에너지주인데 그죠? 통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 게 이제 중국발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죠? 중국발 공급 부족 우려입니다. 그죠? 석탄이 모자라서.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텍사스는 중진료 WTI인데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아무리 그 공급적인 요인, 뭐 허리케인 여파라든지 이런 거 있긴 있습니다만 유가의 지나친 급등은 계속적으로 인플레 부담을 좀 가져옵니다. 이거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이제 원자재 중에서 시장에 부담을 준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니까 대체제를 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을 보니까 5.88달러까지 갔다가 고맙게도 5.8달러 정도에서 약간 멈춰줍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는 주식과는 달리 한번 추세를 그리면 조금 더 투기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주식보다 원자재 투자는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실물 인수도도 있고 이게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량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원자재 쪽은 보통 투자를 웬만하면은 롤오버도 하지 말고 단타로만 끝내라 그러는데 뭐 차익거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주춤된다는 거고 여기도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여기가 포커스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끔 그런 분들이 그랬어요. 원자재 가격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철강주 아닙니다. 판가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곧 뭘 의미하느냐? 경기 둔화를 의미합니다. 수요 견인이 아닌 코스트 푸시, 비용이 상승한 인플레이션은 결정적으로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주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악재. 경기 호재는 급등, 경기 부담은 악재. 경기 부담이 곧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근데 유가를 빼고 나면 제가 조금 좋은 소식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자,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지금 한 달 기준으로 잠깐 볼게요. 한 달짜리 기간으로 잡아보니까 뭐 보입니까? 9월 마지막 주 1.54%까지 열심히 치솟다가 지금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은 잠깐 여전히 고공인데 얘가 약간 밀려져 줍니다. 그쵸? 한 일주일 동안 1.47%대로 국제 수익률의 가파른 급등세가 진정되는 게 첫 번째 시장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한 달만 놓고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럼 다른 기간 한번 볼게요. 1년 기준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간을 레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자료 화면에서 하단의 레인지를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한때는 이제 이게 작년 연말에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채권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권 가격이 부양책 때문에 0.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연초부터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1.7까지 올랐다가 올해 계속 이렇게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7, 8월 달에 1.34를 찍고 지금 1.47입니다. 아직 전고점을 뚫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전고점을 뚫고 나면 엄청 가파라지는데 아직도 하락 추세 속에서의 반등이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1년짜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니까 심각한 거죠. 비관론자들이 딱 좋아하는 정식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5년치 기준으로 한번 현장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건 5년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레인지를 5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 10월이니까 한 2017년까지 봤습니다. 국채 금리는 실제적으로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정점을 이루었던 게 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장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 상승과 함께 오히려 시장은 쭉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실제적으로 미국이 테이퍼링을 2012년도 말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빵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뿌리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되죠. 2020년 내내. 그리고 지금 보면 쉽게 말해서 3%까지 갔던 게 0.8 갔다. 그 다음에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오른 겁니다.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느끼기에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해 봅시다. 3.0이 0.6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따블이 올랐긴 합니다만 하락폭이 아직 절반을 가지 못했어요. 대략 하락폭의 절반은 대략 2%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물론 이러한 트리거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뭐 1년으로 놓고 봐도 1년 좀 안 보이는데 한 달로 놓고 보니까 가파르게 상승한 건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한 최근 4개월 만에 고점에 갔다고 해서 여기서 2% 3% 간다고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거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한 10% 이 정도면 반영이 됐다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국채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민감했으면 이 정도 안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 예를 들어서 아까 채권이 움직인 거 보면 애플 같은 주가들이 과연 이만큼만 떨어졌을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13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130불 달러까지. 아니면 조금 더 민감한 게 뭐 아마 페이스북 같은 겁니까? 페이스북은 좀 그런가? 제조 뭐 있을까? 뭐 애플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155달러에서 140달러면 물론 느끼는 사람 표현에 따른 말입니다만 아까 국채금리의 그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보다는 조금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갈까요? 그래요. 헝다그룹이 오늘 거래 중단했습니다. 홍콩 증시 2% 빠졌어요. 헝다는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7일까지 거래가 지금 국경절 연휴로 휴장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체 헝다 물업의 주식 거래도 중지하고 헝다의 또 자회사 전기차 자회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지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뭐 헝다 전기차 회사 헝다 에너지 자동차 집단공사 이거 이제 8% 빠졌다. 또 광저우에 있는 프리 부동산 또 텐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순낙
또 광동성에 있는 뭐 컨트리 가든 그러니까 헝다 관련주들은 떨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헝다 이슈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나스닥을 지옥으로 끌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 봅니다. 자, 테슬라 이슈를 한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테슬라는 주요 고객층이 어디죠?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쵸?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775불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가 차량용 본드체 어쩌고 했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는 전체 판매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출고가 증가했다. 3분기 인도량이 보면 기사가 있을 건데 보면 2분기 인도량이 한 25만 대 정도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나요? 2, 4분기 24만 대를 줬다. 작년에 연간 50만 대 줬다고 좋아했거든요. 물론 이제 20만 대 이렇게 하면 사실 현대차 연간 뭐 한 3, 400만 대 됩니까? 그 내연기관차 기준이니까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지금 나름 잘 나가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테슬라의 25만 대를 가지고 그럼 테슬라 전기차는 차량용 만들지 부족 현상의 사각지대를 벗어났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어쨌든 전체 절대 숫자 자체가 뭐 총 많이 팔아봤자 뭐 60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기 이해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내 테슬라 관련주들이 쭉쭉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는 테슬라 이야기고 국내 관련주에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부질없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대수령 차량을 출고를 못하니 매출이 안 잡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철저히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차량용 반도체가 언제 해결될지를 모르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체 판매량 대수가 작으니까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봅시다. 사실 10월달 접어들면 10월이 생각보다 실적 시즌 들어가죠. 3분기. 10월 장도 큰 그림에서는 크게 재미가 없는데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 상황에서는. 17조가 나오든 말든 삼성 주가는 외국인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ISM 서비스 지수가 과연 여전히 잘 나와주는지가 중요하겠죠. 또 미국의 또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고용이나 이런 게 좋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좋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어떤 분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좋게 나오면 또 테이퍼링 우려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데 장이 빠졌던 이유는 경기가 둔화될 것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지. 만약에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지표가 좋게 나옵니다. ISM 서비스 지수라든지 기타 고용이. 그러면 조정을 받던 국채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다르고 오 다른 거 아니요? 경기가 상승하는 좋아지는 구간에서 금리 인상은 호재. 근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올라서 앞으로 경기가 상승하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악재. 그럼 9월 말 10월 초순의 글로벌 증시의 동요의 결정적 트리거는 뭐? 유가, 천연가스, 기타 국채금리의 비용 상승, 코스트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였던 겁니다. 여기가 헝다그룹의 리스크 자체도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한 거죠. 중국의 주요 부동산 기업의 몰락이니까. 그럼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중국 국민들 너무 그렇습니까? 너무 비장합니까? 어쨌든 그게 중국의 경기 둔화를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그래 많은 정권사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저도 좀 봤는데 이 재료가 이 리포트가 모 정권사 제가 갑자기 이거 PR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셧다운 우려는 해소됐다. 중국 공장 셧다운은 정말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포인트 잘 잡고 가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인트는 경기 둔화를 자극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전력난, 석탄 가격 급등, 석탄 재고 부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중국발 경기 둔화, 여기에 헝다는 하나의 뭐라 그러지? 사족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읽어봅니다. 중국 내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60% 정도가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런 것 중에서 중국은 여전히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비중이 높은데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석탄 재고가 없으니까 화력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어서 전력난이 이어진 겁니다. 전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 테슬라 공장 이런 공장들이 셧다운 되면서 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력난 이슈 자체는 실제적으로 인도 동남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로 9월 중하순경에 나이키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도 나이키의 베트남 생산에 코로나라는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는 복합적입니다. 어쨌든 이게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공급의 병목 현상, 상당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공급의 병목 현상은 바로 생산 차질을 초래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기준수는 50인데 49.6. 다행스러운 거는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어섰다는 것. 중국의 국가통계의 제조업,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지수는 조금 안 좋았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커브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6, 7, 8월 이후 계속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중국도 206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로 탄소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석탄 재고가 없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전력난 이슈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제 연말로 가게 될수록 중국이 어느 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석탄 가격이나 유가 오르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유가는 드라이빙 시즌, 그러니까 7, 8월에 좀 수요가 많고요. 아니면 이제 혹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9, 10월 달은 약간 비수기인데 공급적인 이슈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유가나 천연가스를 부추긴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가 안정되면 금방 안정됩니다. 결정적으로 영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석유, 그러니까 전력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대체 수요 측면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한 것도 많거든요. 또 중국 수입이 한 중국이 15%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석탄을 그중에 60% 정도가 호주산입니다. 중국이랑 호주랑 사이가 안 좋죠. 네, 그 이야기가 사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거 외에 다른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몽골 쪽에 석탄 수입을 늘립니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은 또 중국이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석탄을 재기해서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느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전력난이 심각해지지 않지 않을까가 지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을 통해 수출하는 제조업,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셧다운 하니까 생산 지원으로 4분기 실적이 드러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대차의 중국 상해 법인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워낙 적자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현대차의 중국 상해입니까? 베이징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중국 법인의 실적 둔화 우려는 생기는 겁니다.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정시가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한국 정시는 그러면 왜 미국보다 덜 빠지고 많이 반영했습니까? 이거는 헝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보다. 그래서 미국보다 더 빠졌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이 빠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헝다라는 기업이 파산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을 보는 그건 상당히 지엽적인 시각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헝다가 리만 사태급은 아니다고 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대외 익스포저 문제, 크레딧 문제, CDS 프리미엄 문제 다 그런 거 봤을 때 리만 정도, 리만 전에 있었던 베어스턴스 2008년 10월에 리만이면 2008년 6개월 전에 베어스턴스 파산 사건이 발생하는데
베어스탠드 파산 사건 정도의 시그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결정적으로 헝다 이슈 자체는 똑같이 중국발 경기 둔화와 함께 제조업,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지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니까 한국과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헝다 주가 홍콩 이슈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결정적으로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꽤 많이 할애했네요. 뭐 나머지 뭐 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에너지 화학 보라는 거는 너무 노멀하니까 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인데 일단은 22년도 임시 예산안이 승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셧다운,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해소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는 예산안이고 임시 예산안이고 문제는 부채 한도 이슈입니다. 부채 한도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이제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방정부 다 부채자금이 28조 원인가 얼마더라? 그게 일단 18일 전이라고 해요. 10월 중순경.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 뭐 민주당 예산 조정권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권은 아직 10월 한 중순까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디폴트가 가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은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리고 거꾸로 조금 전에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이렇게 하향 안정을 보이는 것도 인플레이션 이슈에다가 미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임시 예산안의 승인이 완화되는 그런 이슈가 복합적이었겠죠. 좀 그리 봅니다. 어떤 시그널은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복합적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본 내용을 한 30분 전후에 러닝 타임이 나올 건데요. 한번 곱씹어 가면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이는 그 작은 흐름에 너무 센티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특히나 매크로 업다운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큰 축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지만 어쨌든 국채금리 1.4% 하락했다는 것은 미국 정식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중국의 뭐 3천선 지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천이 깨고 안 깨고 여러분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3천이 뭐길래? 그냥 심리적인 지표. 코스닥 천이 뭐길래? 심리적 지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한국 정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형적인 역배열 상황입니다. 역배열이 뭡니까?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61선, 21선, 5일선이 거꾸로 있습니다. 역배열이란 말은 매도세가 우이고 월봉이 음봉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3천을 줄을 긋고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의미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양봉을 그려주고 멈춰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할 때 수평선은 잘 걷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수평선 그어져 있는 거요. 대부분 점선입니다. 수평선을 갖고 주식을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역배열 60, 25.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5일선에 붙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빠 5일선이라고 그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역배열입니다. 62. 역배열이라는 말은 뭐? 월봉이 음봉이고 주봉도 음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게 주가가 있는 게 제일 역배열에서는 전저점에서 그걸 읽지 않습니다. 그냥 전저점에서 기술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 되게 위험한 전략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락각도 가파를 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조용한 반격과 역배열이라는 건데 조용한 반격이란 거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채권 금리가 조금 릴렉스 되는 부분 채권 금리가 릴렉스 되는 부분 그리고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릴렉스 되는 부분 그거를 이제 하락해 멈춤의 첫 번째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이란 말은 매도세가 여전히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전략 뭐 1바 양봉, 2바 5일선, 3바 플랫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5일선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전히 안정화되고 나서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본격적인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쓸데없이 뭐 2천을 간다. 꼭 도대체 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묻고 싶어. 아, 내려갈 때 어디까지 가서 찍고 온다고 찍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분석하는 거야? 뭐 선물 옵션 로고 분석합니까? 외국인 평단가 분석합니까? 아니면 애널리스트처럼 12개월 포워드 PR이 몇 배인데 5년 평균 해서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갖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돈을 도대체 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뺐습니다만은 삼성 SDI는 또 새로운 호재를 날렸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젠5 양산 돌입한다. 그럼 시장은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물론 삼성 SDI 리비안 관련주가 많이 폭등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오징어면 오징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주식, 지금 오늘 큰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동차의 끊임없는 추락, 삼성전자의 끊임없는 추락, 카카오 네이버의 저점. 이 카카오 네이버의 저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지금같이 떨어질 때는 카카오 네이버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왜? 훅 빠진 게 더 매력적이에요. 원래 카카오 네이버는 악재를 갖고 내려왔죠. 원래 NC소프트도 악재를 가지고 내려왔죠. 시장이란 별개로. 이런 애들은 그냥 별개인 거야. 근데 만약에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같이 내려온 거죠. 시장과 같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면 앞으로 마찬가지. 시장과 같이 내려온 종목들은 계속 저점을 논하고 매매하는 종목들은 똑같습니다. 항상. 컨텐츠가 가면 컨텐츠에 포커스 맞추시고 짧게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실제 시장을 보지 않고 굳이 부동산만 바라보고 뭐 건설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10월이 약간 9월에 변동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변동성 확대 속에서 시장은 소리 없이 반등하는데 소리 없이 반등할 때 첫 번째는 빠지기 전에 원래 멀쩡했던 애들이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빠질 때 같이 빠지네. 그 과정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은 그냥 똑같습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혼자 그냥 강한 애들 짧게 매매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이 쉽지 어렵다고요? 그게 원래 주식입니다. 자, 다음 주 조용한 반격과 반격 속에 역별이라는 이 악재를 뚫고 조용한 반격이 이어지는 한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바로 저는 채권과 여전히 달러에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